네가 그랬지? 맞아요. 제가 했어요. 그 돈 없었으면 우리 다 길바닥 나 앉았어요. 둘 다 그만해. 이러다 우리 집안 무너져. 평생 모은 돈이야.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저도 살고 싶었다고요. 저도 사람이라고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담은 썰에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무료 버튼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꾹 눌러주시면 여러분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럼 사연 담은 썰 시작합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단독주택 마당에는 5월에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편에 심어진 장미꽃들이 붉은 꽃봉오리를 터뜨리며 봄의 끝자락을 알리고 있었죠. 이 집에서 30년 넘게 살아온 최미자는 거실 창가에 앉아 그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좀 쉬어도 되겠지. 평생 벌어놨으니. 미자의 입에서 나온 혼잣말에는 안도감과 함께 묘한 공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불과 석 달 전까지만 해도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국밥집으로 향했던 그 발걸음이 이제는 없어졌죠. 30년간 운영해온 미자네 국밥집에 간판을 내리고 나니 오히려 시간이 너무 많아져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매일같이 새벽부터 밤까지 국밥집에서 보낸 세월이 얼마나 길고도 짧았던지요. 찬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문을 열었던 그 국밥집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씩 생기면서 마치 가족처럼 지낸 세월들, 그리고 매일 밤 장부를 정리하며 한 푼 두 푼 모아온 돈을 세던 그 뿌듯함까지 말이죠. 미자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놨지만 정작 화면은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지난 30년의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새벽마다 손수 우려낸 사골 국물의 구수한 냄새, 단골 손님들의 정겨운 인사,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찾아오던 택시기사 아저씨, 점심때마다 들러주던 인근 공장 직장인들의 모습까지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아이고, 그동안 참 열심히 살았구나. 미자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편히 쉬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로는 홀로 아들을 키우며 살림을 꾸려나가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한 국밥집 장사였는데 어느새 3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갔더라고요. 거실 벽에 걸린 시계를 보니 오후 2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 시간에는 점심 손님들로 붐비는 국밥집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을 시간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조용한 집안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아직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오후 3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한성호가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모양이었어요. 48살의 성호는 중견 건설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요즘 들어 얼굴에 피로가 깊게 밴 모습이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자리 잡고 있었죠. 어머니, 집에 계셨네요. 성호의 인사에는 평소와 다른 어색함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 한편이 쓰라렸어요. 언제부턴가 성호는 집에 와서도 편히 쉬지 못하고 항상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거든요. 회사 일이 힘든 건지 아니면 다른 걱정거리가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성호야,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왔니? 회사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 미자의 걱정 섞인 목소리에 성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일이 일찍 끝나서요. 별일 없어요, 어머니. 하지만 미자의 예리한 눈에는 아들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이 보였습니다. 30년 넘게 장사를 하며 사람들의 표정을 읽는데 익숙해진 미자였거든요. 성호의 말투에는 분명히 걱정이 묻어나고 있었고 평소와 다른 초조함이 느껴졌어요. 손도 자꾸 주머니 속에서 뒤적이고 있었고요. 성호는 거실 소파에 털썩 앉더니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셔츠 단추 몇 개를 풀어 헤치는 모습이 평소보다 더 지쳐 보였어요.
미자는 뭔가 말을 걸어보려 했지만 성호가 먼저 휴대폰을 꺼내 들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네, 저예요. 그게 말이죠. 성호는 조용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지만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듣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만은 분명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잠시 후 며느리 김영선이 검은 비닐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44살의 영선은 평소 차분하고 예의 바른 성격으로 미자에게도 꽤 인정받는 며느리였죠. 하지만 오늘 영선의 모습에는 뭔가 다른 점이 있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밝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마치 무언가 좋은 일이 생긴 것처럼 얼굴에 환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오늘은 제가 저녁을 준비할게요. 시장에서 좋은 갈치를 샀어요. 영선은 비닐봉투를 부엌 쪽으로 들어올리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미자는 그 미소가 어딘지 어색하다고 느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감추려고 억지로 짓는 미소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혼한 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영선이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나서는 일은 많지 않았거든요. 갑자기 저녁을 한다고 하니 무슨 바람이 불었나? 미자의 자연스러운 물음에 영선은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눈동자가 잠깐 흔들렸다가 곧 자연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님이 국밥집 정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이제 좀 편히 쉬셔야죠. 맛있는 거 해드리고 싶어서요. 영선의 대답은 그럴듯했지만 미자의 마음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장사를 하며 터득한 직감이 무언가 이상하다고 속삭이고 있었거든요. 영선의 목소리 톤도 평소보다 한 옥타브 높았고 말투도 어딘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부엌에서 요리를 시작한 영선의 모습을 멀찍이 지켜보던 미자는 이상한 점을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평소 영선은 요리할 때 조용조용 움직이는 편이었는데 오늘은 유난히 부산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 들뜬 기분을 감추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갈치조림의 구수한 냄새가 식탁 위에 가득했고 영선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반찬들이 예쁘게 차려져 있었어요. 하지만 식탁의 분위기는 왜인지 어색했습니다. 성호는 계속 휴대폰을 확인하면서 밥을 먹고 있었고 영선은 유난히 말이 많았거든요. 평소보다 2배는 더 많은 이야기를 쏟아내며 분위기를 밝게 만들려고 애쓰는 모습이었어요. 반면 고등학생인 손자 지수만이 평소처럼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죠. 엄마, 갈치조림 정말 맛있어요. 지수의 순수한 칭찬에 영선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미자는 그 웃음마저 어딘지 억지스럽다고 느꼈어요. 성호와 영선의 이상한 행동들이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 영선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자는 가슴 한편에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평화로운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무언가 큰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예감이 머리를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자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어젯밤 영선과 성호의 이상한 행동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아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창밖으로는 이른 새벽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미자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이 시간에 국밥집에서 사골국을 우리고 있을 시간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바쁜 일상이 없어진 탓에 시간이 더욱 길게 느껴졌어요. 부엌에서 차라도 한 잔 끓여 마시려고 했는데 식탁 위에 놓인 영선의 가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젯밤 저녁 준비를 하느라 바빴던 영선이 가방을 그대로 둔 채 잊어버린 모양이었어요. 평소 영선은 가방 정리에 꽤 신경을 쓰는 편이었는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자는 가방을 제자리에 놓아주려고 했는데 그 순간 가방 속에서 무언가 종이 뭉치 같은 것이 삐져나온 것을 발견했어요.
호기심이 생긴 미자는 잠깐 망설이다가 그 종이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름 아닌 은행 대출 안내서였어요. 금액을 보니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 적혀 있었고 대출 승인 대기 중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미자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영선이가 왜 이런 큰 돈을 빌리려고 하는 거야? 미자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호와 영선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게다가 대출 신청서에는 담보로 집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바로 이 집 미자가 30년간 국밥집을 운영하며 마련한 이 소중한 집 말이죠. 미자는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은행에 가서 자신의 계좌 상황을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나 하는 불안한 마음이 자꾸 커져갔어요. 버스를 타고 시내로 나가는 동안에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은행에 도착한 미자는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이런 일로 이렇게 일찍 은행에 올 일은 없었는데 오늘만은 달랐어요. 순서가 되어 창구로 가서 통장과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잔고 확인하고 최근 거래 내역 좀 뽑아주세요. 은행 직원은 친절하게 미자의 요청을 처리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하자 문제가 생겼어요. 분명히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계속 틀렸다는 안내음이 들렸거든요.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한 번 더 신중하게 입력해봤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미자는 당황했습니다. 30년 넘게 사용해온 비밀번호인데 틀릴 리가 없었거든요. 세 번째 시도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자 계좌가 잠겨버렸습니다. 은행 직원이 의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고객님, 며칠 전에 고객님 계좌 비밀번호가 변경됐네요. 혹시 기억나시지 않으세요? 미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바꾼 적이 없는데요. 언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더니 대답했어요. 지난주 화요일에 변경 처리가 되었습니다. 본인 확인을 거쳐서 정상적으로 처리된 건데요. 미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이면 자신이 감기에 걸려서 하루 종일 집에서 누워있던 날이었어요. 은행에 올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자신의 이름으로 비밀번호를 바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누가 바꾼 거죠? 나는 그날 아파서 집에 있었는데. 직원도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매니저를 불러왔습니다. 매니저는 미자의 상황을 듣고 나서 신분증을 다시 한번 확인한 뒤 임시 비밀번호로 계좌를 열어주었어요. 그리고 최근 거래 내역을 뽑아주었습니다. 미자가 그 내역서를 보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큰 금액들이 여러 번 인출되어 있었거든요. 특히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총 5천만 원이 넘는 돈이 빠져나가 있었어요. 그것도 모두 현금으로 인출된 상태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내가 이런 돈을 뺀 적이 없어요. 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간 힘들게 모은 돈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라지고 있었던 것이죠. 매니저는 미자를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우선 계좌를 동결시키고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분들 중에 비밀번호를 아시는 분이 계신지 확인해보세요. 미자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신의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거든요. 아들 성호와 며느리 영선 정도였을 뿐이에요. 국밥집 운영할 때 급한 일이 있으면 대신 은행 업무를 부탁하곤 했었거든요. 은행에서 나온 미자는 버스 정류장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누군가 자신의 계좌에 손을 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고 동시에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에 대한 불안한 추측이 머리를 맴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미자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젯밤 영선의 이상한 행동, 성호의 걱정스러운 표정, 그리고 영선 가방에 들어있던 대출 안내서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집에 도착한 미자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성호는 출근하고 영선은 아직 집에 없는 모양이었어요. 미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은행에서 받아온 거래 내역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날 저녁 성호와 영선이 집에 돌아왔을 때 미자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내내 미자는 조용했고 성호와 영선도 뭔가 분위기가 어색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밤이 깊어갈 무렵 미자는 거실에서 영선이 몰래 전화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영선은 부엌 쪽에서 조용한 목소리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응, 이제 돈 문제 해결됐어. 곧 입금될 거야. 걱정하지 마. 그 순간 미자의 눈에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거든요. 자신의 소중한 돈을 누가 가져갔는지, 그리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말이에요. 그날 밤 미자는 한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영선의 전화 통화 내용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거든요. 돈 문제 해결됐어. 곧 입금될 거야 라는 말들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는데 평소보다 훨씬 일찍 잠에서 깨고 말았습니다. 미자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집안은 고요했고 아직 가족들은 모두 잠들어 있는 것 같았어요. 부엌에서 물을 한 컵 마시며 어젯밤 일을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은행에서 확인한 거래 내역, 영선 가방에 있던 대출 안내서, 그리고 영선의 수상한 전화까지. 모든 상황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어요. 오전 8시쯤 성호가 출근 준비를 하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더욱 어두워 보였고 넥타이를 매는 손도 어딘지 떨리는 것 같았어요. 미자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성호야, 너 혹시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니? 성호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치 들키지 말아야 할 비밀이 있는 사람처럼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회사 일이 좀 복잡해서요. 하지만 미자는 그런 대답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직감으로 성호가 뭔가 큰 문제에 휘말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성호야, 엄마한테는 솔직하게 말해. 무슨 일이 있는 거니? 성호는 잠깐 망설이더니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회사에서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겨서 제가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됐어요. 손해배상 같은 것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미자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이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니 왜 진작 말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 성호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많이요. 정말 많이 필요해요. 그 순간 미자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성호의 어려운 상황, 영선의 대출 신청, 그리고 자신의 계좌에서 사라진 돈까지 말이에요.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호가 출근하고 나서 잠시 후 영선이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늦게 일어난 영선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어요. 아마도 어젯밤 전화 통화 때문에 늦게 잠들었나 보다 싶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아침은 제가 준비할게요. 영선은 평소처럼 밝게 인사했지만 미자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미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제 모든 것을 확실히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영선아, 너 나한테 할 말 없니? 영선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미자의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뭔가 심각한 분위기라는 것을 감지한 영선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미자는 가방에서 은행 거래 내역서를 꺼내 식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영선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내 계좌, 내가 건드렸지. 영선은 당황하며 손을 내젓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왜 그런 일을? 하지만 미자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쌓여온 의심과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거짓말하지 마. 내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이 너 말고 또 누가 있어.
그리고 내 가방에서 대출 신청서도 봤다. 영선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잠깐의 침묵이 흐른 뒤 영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급한 일. 급하면 남의 돈을 훔쳐도 된다는 말이야. 미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30년간 힘들게 모은 돈을 이런 식으로 잃는다는 것이 너무나 억울했거든요. 어머님, 제발 들어보세요. 성우 오빠가 회사에서. 성우 일은 성우가 알아서 해결할 일이야. 그렇다고 해서 내 돈을 몰래 가져갈 권리가 너한테 있니? 영선은 눈물을 글썽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꼭 갚을게요. 시간만 좀 주세요. 하지만 미자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배신당했다는 느낌이 너무 컸거든요. 갚는다고? 언제 갚을 건데? 너희 형편에 이런 큰돈을 언제 갚겠어? 미자는 거래 내역서를 손에 들고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가져갔잖아. 이게 작은 돈이야. 영선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던 거죠. 실제로 그 돈을 가져간 것은 사실이었고 당장 갚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거든요. 내가 평생 모은 돈을 내 손으로 지켜야 해. 며느리한테 뺏길 순 없어. 미자의 말에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결심이 서 있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가 학교에서 돌아온 모양이었어요. 거실의 험악한 분위기를 감지한 지수는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엄마, 무슨 일이에요? 미자는 손자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지만 이미 감정이 격해진 상태였어요. 지수야, 내 엄마가 할머니 돈을 몰래 가져갔단다. 지수의 얼굴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엄마와 할머니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이 우물쭈물했어요. 영선은 자식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 더욱 부끄러웠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지만 미자의 분노는 전혀 누그러지지 않았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내 돈 언제 돌려줄 건데? 미자의 질문에 영선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당장 그 큰 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더 많은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는걸요.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족 간의 신뢰가 깨진 순간이었고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아무도 확실한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성우가 퇴근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거실의 무거운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었어요. 영선은 소파 한쪽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미자는 팔짱을 낀 채 딱딱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지수는 자신의 방으로 피해 들어간 상태였죠. 무슨 일이에요? 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미자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내 아내한테 직접 들어봐. 영선은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기만 했습니다. 성우는 상황을 파악하려고 애썼지만 두 사람 모두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러자 미자가 식탁 위에 놓인 거래 내역서를 성우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이거 봐. 내 아내 작품이야. 성우가 그 서류를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도 알고 있던 일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사실 영선 혼자만의 결정은 아니었거든요. 성우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묵인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어머니, 이건 뭐야? 변명할 거야. 미자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며느리만의 단독 행동이 아니라 아들도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성우는 소파에 털썩 앉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회사에서 정말 큰 실수를 했어요. 실수? 어떤 실수가 5천만 원이나 되는 거야? 미자가 소리를 지르자 성우는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프로젝트 설계에 오류가 있었는데
제가 책임자였어요.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고 그 금액이 거의 1억에 가까워요. 미자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말문이 막혔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문제였거든요. 1억? 그런 큰 돈을 어떻게 마련하려고 했는데. 성호는 영선을 바라보며 괴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그래서 내 돈에 손을 댔다는 거야. 미자의 분노가 다시 치솟았습니다. 집까지 담보로 잡히게 생겼는데 자신의 노후 자금까지 가져간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영선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지만 미자는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 그럼 내가 죽으라는 말이야. 내 노후 자금을 다 가져가면 난 어떻게 살라고.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족 모두가 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지만 당장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지수가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나왔습니다. 가족들의 대화를 다 들었나 보더라고요. 지수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빠, 엄마. 우리 가족이 왜 이렇게 됐어요? 지수의 순수한 질문에 어른들은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미자는 손자의 눈물을 보니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어요. 지수야, 할머니가 미안하다. 어른들이 이런 모습 보여서. 하지만 미자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30년간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성호야, 영선아.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미자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돈 당장 돌려놔. 아니면 내 얼굴 다신 안 본다. 영선은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살고 싶어요. 지수 학원비도 내야 하고 생활비도 필요하고. 어머님, 돈밖에 없었어요. 내 돈밖에 없었다고? 그럼 내 돈이라도 구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몰래 가져가는 게 맞나? 미자의 질문에 영선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급한 상황이었다고 해도 몰래 가져간 것은 잘못된 일이었거든요. 성호가 중재를 시도해봤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정말 급한 상황이었어요. 시간만 조금 주시면. 시간? 언제까지? 1년? 2년? 그동안 나는 어떻게 살라고? 미자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 같았어요. 둘 다 그만해. 나도 미치겠다고. 성호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압박감이 한꺼번에 폭발한 것 같았어요. 어머니도 좀 이해해 주세요. 저도 죽을 만큼 힘들어요. 회사에서는 책임지라고 하고 집에서는 이런 상황이고. 정말 미치겠어요. 성호의 폭발에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이해하라고? 내가 뭘 이해해야 해? 내 돈을 훔쳐간 걸 이해하라는 거야. 미자도 질세라 소리쳤습니다. 훔친 게 아니에요. 빌린 거예요. 영선이 억울하다는 듯이 소리쳤지만 미자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빌렸다고? 언제 내 허락을 받았어? 언제 빌려달라고 말했어? 가족의 균열은 점점 깊어져만 갔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보다는 자신의 입장만 주장하고 있었어요. 지수는 조용히 눈물을 닦으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런 가족의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던 거죠. 지수까지 이런 모습 봐야 해. 정말 부끄럽지도 않아. 미자가 지수의 뒷모습을 보며 말했지만 성호와 영선은 여전히 자신들의 어려운 상황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거실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맺어진 관계가 돈 때문에 이렇게까지 틀어질 수 있다는 것이 씁쓸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쉽게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미자에게는 노후를 위한 소중한 돈이었고 성호와 영선에게는 생존을 위한 절실한 돈이었거든요.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 다른 생각을 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쉽게 잠들 수 없었어요. 가족 간의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지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며칠 뒤 아침 미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은행에 가기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밤에도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가족들과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은행에 도착한 미자는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습니다. 계좌를 동결시킨 뒤로 며칠이 지났는데 추가로 조사 결과를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순서가 되어 창구로 가서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지난번에 계좌 동결 요청드렸던 건 어떻게 됐나요? 은행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객님, 죄송한데요. 어제 또 대금이 인출됐네요. 계좌 동결 처리 전에 이미 승인된 거래라서. 미자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또요? 얼마나 빠져나갔는데요? 3천만 원입니다. 온라인 송금으로 처리됐고요. 미자는 그 자리에서 휘청거렸습니다. 이미 5천만 원이 사라진 상태에서 또 3천만 원이 빠져나갔다는 것이었어요. 총 8천만 원. 자신의 전 재산 중 대부분이 사라진 셈이었습니다. 누가 그랬다는 거죠? 직원이 거래 내역을 자세히 확인해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계좌 명의자분의 아드님 명의로 송금됐습니다. 미자는 그 순간 현실감을 잃을 것 같았어요. 며느리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들까지 자신을 배신한 것이었습니다. 성호가? 내 아들이? 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의 행동은 그렇다 치더라도 자신이 낳고 기른 아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자는 버스 안에서 계속 울었습니다. 다른 승객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지만 도저히 눈물을 멈출 수 없었어요. 30년간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모은 돈이 이런 식으로 사라진다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였습니다. 성호는 회사에 있었고 영선은 어디론가 나간 모양이었어요. 집에는 지수만 혼자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미자는 대답할 기력도 없었어요. 소파에 털썩 앉아서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지수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미자는 겨우 고개를 들었습니다. 손자만큼은 이런 어른들의 더러운 일에 휘말리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지수야, 할머니는 괜찮다.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해라. 하지만 지수는 할머니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최근 며칠간 집안 분위기가 너무 험악했거든요. 저녁 시간이 되자 성호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일찍 들어온 것 같았어요. 미자는 성호를 보자마자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성호야, 너 또 내 돈 가져갔지? 성호는 깜짝 놀라며 가방을 떨어뜨렸습니다. 이미 들킨 것을 알았거든요. 어머니, 그게 뭐야? 대답해. 3천만 원을 또 가져간 게 맞지? 미자의 소리에 집 전체가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수는 놀라서 자신의 방으로 피해 들어갔어요. 어머니, 정말 급해서. 회사에서 당장 일부라도 입금하라고 해서. 급하면 뭘 해도 된다는 거야. 내가 내 아들이 맞나? 미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성호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가 한 일이라면 그렇다 치더라도 자신이 직접 낳고 기른 아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는 것이 충격적이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성호는 무릎을 꿇고 사과했지만 미자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죄송하다고? 그럼 돈은 언제 갚을 건데? 이제 내 계좌에 얼마나 남았는지 알아? 성호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이런 식으로 어머니를 배신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때 영선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거실의 분위기를 보고 또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영선의 질문에 미자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남편이 또 내 돈을 가져갔더라고. 영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미 한 번 큰 문제가 된 상황에서 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성호 씨, 정말 그랬어요.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었고 변명할 여지도 없었어요. 미자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다. 나는 더 이상 너희와 같은 집에 살 수 없어. 그 순간 미자는 쓰러졌습니다. 며칠간의 스트레스와 충격이 한꺼번에 몰려온 것이었어요. 성호와 영선은 깜짝 놀라서 미자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할머니. 하지만 미자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성호는 급하게 구급차를 불렀고 영선은 미자의 손을 잡고 계속 불렀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간 미자는 한참 뒤에야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의사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실신이라고 했지만 혈압도 많이 올라가 있어서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병실에서 혼자 누워있던 미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평생 믿고 의지했던 가족들이 이런 식으로 자신을 배신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이대로 당하고만 살진 않아. 내가 누군데? 미자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강한 의지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한 것이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는 각오였습니다. 병실 창밖으로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미자에게는 새로운 결심을 다지는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족과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어요. 이틀 뒤 미자는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컨디션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고 의사가 판단했거든요. 하지만 미자의 마음은 전혀 회복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병원에서 혼자 지낸 시간 동안 더욱 단단한 결심을 굳혔습니다. 퇴원하는 날 성호와 영선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미안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미자는 그들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동안에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미자는 곧바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성호와 영선은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몰라서 어정쩡하게 서 있을 뿐이었어요. 분위기가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두 사람 모두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미자는 조용히 외출복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시내의 한 변호사 사무실이었어요. 병원에 있는 동안 인터넷으로 찾아둔 곳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감정에만 휘둘릴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게 된 미자는 자신의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의 동의 없이 계좌에서 돈을 가져간 일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을 방지하고 싶다는 뜻을 정했어요. 재산을 보호하실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신탁을 설정하시거나 계좌 관리를 더 엄격하게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미자는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을 파악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재산 신탁이었어요. 이렇게 하면 누구도 미자의 허락 없이는 돈을 건드릴 수 없게 됩니다. 신탁으로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보호하고 싶어요. 미자의 결정은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이용당하지 않겠다는 의지였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온 미자는 곧바로 부동산 중개사무소로 향했습니다. 국밥집을 정리할 때 받았던 돈으로 산 작은 상가 건물이 하나 더 있었거든요. 그것도 안전하게 보호해야 했어요. 등기부등본 발급해주세요. 그리고 혹시 이 부동산을 신탁으로 넘기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부동산 중개사는 미자의 요청에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신탁 절차가 복잡하긴 하지만 확실히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미자는 모든 서류를 챙겨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는 성호와 영선이 어색하게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은 미자가 어디 다녀왔는지 궁금해했지만 감히 묻지는 못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지수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며칠간의 가족 갈등을 지켜본 지수의 표정도 어두웠어요. 평소 화목했던 가족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이 가장 힘든 건 지수였을지도 모릅니다. 할머니, 몸은 괜찮으세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미자는 처음으로 부드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응, 지수야. 할머니는 괜찮다. 하지만 성호와 영선을 바라보는 미자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지수에게만 상냥할 뿐 다른 가족들에게는 여전히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자는 지수를 자신의 방으로 불렀습니다. 할머니와 손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거든요. 지수야, 할머니가 너한테만 말하는 건데. 미자는 조용한 목소리로 지수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물론 아이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했지만 어른들 사이에 벌어진 일의 심각성은 충분히 전달되었어요. 할머니, 우리 가족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없을까요? 지수의 순수한 질문에 미자는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지수야, 할머니도 그러고 싶단다. 하지만 어른들이 너무 잘못했어. 신뢰라는 게 한 번 깨지면 쉽게 회복되지 않는단다. 지수는 할머니의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돈 때문에 가족이 이렇게 갈라질 수 있다는 것을 배우고 있었어요. 그래도 할머니, 엄마랑 아빠가 정말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지수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가족이 화목했던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미자는 손자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지수야, 할머니가 하는 일을 이해해줘. 할머니도 살아야 하거든. 다음 날 아침 미자는 일찍 일어나서 다시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신탁 설정을 위한 모든 서류를 준비해 왔거든요. 변호사는 미자의 결정에 감탄했어요. 어르신께서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제 아무도 어르신의 허락 없이는 재산을 건드릴 수 없어요. 신탁 설정이 완료되자 미자는 한결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노후 자금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오후에 집으로 돌아간 미자는 성호와 영선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이제 자신의 결정을 알릴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너희 둘 다 앉아. 미자의 단호한 목소리에 두 사람은 긴장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미자는 가방에서 신탁 계약서와 각종 서류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성호와 영선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어요. 이제 이 집 재산은 내 허락 없인 아무도 못 건드린다. 미자의 선언에 거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성호와 영선은 그제야 미자가 얼마나 단호한 결심을 했는지 깨달았어요. 더 이상 예전처럼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미자가 신탁 계약서를 식탁 위에 올리자 거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성호와 영선은 그 서류들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미자가 이런 법적 조치까지 취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이게 무슨... 성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 했지만 미자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이제 말할 기회는 끝났다. 너희가 내 신뢰를 배신했으니까. 미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병원에서 혼자 지낸 시간 동안 내린 결정이었기에 흔들림이 전혀 없었어요. 영선이 신탁 계약서를 집어들고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가득했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미자의 모든 재산이 신탁으로 보호되어 이제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영선이 무릎을 꿇고 사과했지만 미자는 냉담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잘못했다는 건 진작에 알고 있었어. 문제는 잘못하고도 계속 반복했다는 거야. 성호도 아내처럼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거든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정말 이런 일은 다시 없을 거예요. 하지만 미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회는 이미 줬어. 첫 번째 기회, 두 번째 기회까지.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했지? 미자는 은행 거래 내역서를 다시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총 8천만 원. 내가 30년간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모은 돈이야. 그 소중함을 너희는 모르는 것 같더라고.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수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이 장면을 목격했을 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어요. 할머니, 엄마, 아빠. 또 싸우는 거예요? 지수의 순수한 질문에 어른들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미자는 손자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마음 아팠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어요. 지수야, 잠깐 내 방에서 숙제나 하고 있어. 미자가 지수를 돌려보낸 뒤 다시 성호와 영선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내가 결정한 건 번복되지 않아. 영선이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성호 오빠 회사 일 때문에 정말 급해서. 급했다고? 그럼 나는 급하지 않다고 생각해. 미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도 이제 늙었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몸이야. 내 노후 자금을 다 가져가면 난 어떻게 살라고. 성호가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모실게요. 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잘해드릴게요. 하지만 미자는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모신다고? 내 돈 다 가져가 놓고 이제 와서 모신다고? 미자는 성호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내가 진짜 나를 모시고 싶었다면 애초에 내 돈에 손을 대지 말았어야 해. 영선이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거든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저만 벌하세요. 벌한다고? 이미 벌은 받고 있잖아. 미자는 신탁 계약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벌이야. 이제 너희는 내 돈을 절대 건드릴 수 없어. 성호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해요? 회사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라고 하세요? 미자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야. 어른이니까. 그때 지수가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나왔습니다. 어른들의 대화를 다 들었나 보더라고요. 지수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가족이 왜 이렇게 됐어요? 예전처럼 화목하게 지낼 수 없어요? 지수의 말에 미자는 잠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마음을 굳혔어요. 지수야, 가족이라고 해서 뭘 해도 용서되는 건 아니란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야. 지수가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랑 아빠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미자는 손자의 손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미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많은 배신과 실망을 겪었거든요. 내 결정은 바뀌지 않아. 미자는 신탁 계약서를 다시 가방에 넣으며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이 집에서 계속 지내려면 내 규칙을 따라야 해. 아니면 나가든지. 그 말을 끝으로 미자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거실에는 성호와 영선만 남았고 두 사람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제 더 이상 미자의 마음을 돌릴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족 간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어요. 지수만이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고 어색했지만 조금씩 변화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성호는 회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아 손해배상금을 처리했고 영선은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해서 가게의 보탬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두 사람의 태도였어요. 예전처럼 미자의 돈에 의존하려는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고 오히려 미자를 더욱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미자는 여전히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있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지수가 거실에서 혼자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호와 영선은 각자 밖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미자는 자신의 방에 있었어요. 요즘 들어 지수는 이런 조용한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할머니. 지수가 조심스럽게 할머니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미자는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왜 지수야? 할머니, 오늘 우리 가족 사진 찍지 않을래요? 학교에서 가족 사진 가져오라고 했는데. 지수의 말에 미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요즘 가족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지수야, 할머니는. 할머니, 제발요. 저는 우리가 여전히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지수의 간절한 목소리에 미자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손자에게는 죄가 없는데 어른들의 문제로 이런 상처를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선이 장을 보고 돌아온 모양이었어요. 요즘 영선은 시장에서 가장 저렴한 재료들만 골라 사오곤 했습니다. 예전처럼 비싼 식재료를 사오는 일은 없었어요. 어머님, 지수야, 영선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미자는 여전히 냉담한 표정이었지만 예전처럼 대놓고 무시하지는 않았어요. 엄마, 오늘 저녁은 제가 만들게요. 지수가 영선에게 말했을 때 영선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수야, 내가 요리를. 네, 학교에서 요리 실습 시간에 배웠어요. 갈치조림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지수의 말에 미자는 뒤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갈치조림이라는 단어가 예전 기억을 떠올리게 했거든요. 영선이 처음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했던 그날 갈치조림을 해주겠다고 했던 일 말이에요. 저녁 시간이 되자 성호도 집에 돌아왔습니다. 요즘 성호는 예전보다 훨씬 일찍 들어오려고 노력했어요. 회사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뒤로는 집에서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아빠, 오늘은 제가 저녁을 준비했어요. 지수가 자랑스럽게 말하자 성호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지수가 언제 이렇게 컸나? 식탁에는 지수가 만든 갈치조림과 영선이 도와서 만든 반찬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느껴지는 식탁이었어요. 할머니도 오세요. 지수가 미자를 불렀지만 미자는 망설였습니다. 2달 동안 가족들과 함께 식사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할머니, 제발 와주세요. 제가 만든 음식 맛 좀 봐주세요. 지수의 애절한 부탁에 미자는 결국 거실로 나왔습니다. 식탁에 앉은 4사람의 모습은 예전과 같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할머니, 어떠세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미자는 갈치조림을 한 젓가락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맛은 나쁘지 않았지만 예전 영선이 만들어주던 것과는 달랐어요. 맛있다, 지수야. 미자의 칭찬에 지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할머니의 부드러운 표정이었거든요. 그때 영선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미자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영선을 바라봤습니다. 2달 동안 영선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예전처럼 당당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성호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께 정말 큰 상처를 드렸어요. 용서해달라고 말씀드릴 자격도 없지만. 미자는 2사람을 번갈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가 정말 반성하고 있다는 건 알겠어. 하지만 신뢰라는 건 하루아침에 회복되는 게 아니야. 영선이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어머님.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믿어주실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지수가 할머니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있을까요? 미자는 손자의 손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가족이 다시 화목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다시 배신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지수야, 시간이 필요해. 할머니도 마음이 아프거든. 그때 영선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가져와서 미자 앞에 놓았어요. 그것은 예전에 찍었던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거실에 다시 걸어도 될까요? 영선의 질문에 미자는 그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던 그때의 모습이 그리웠어요. 가족은 돈보다 소중한 거다. 잊지 마라. 미자의 말에 성호와 영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정말로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지수가 일어나서 그 가족 사진을 거실 벽에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 사진이 제자리를 찾았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어머니. 성호의 약속에 미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히 용서한 것은 아니었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이었어요. 집 안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깨진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족이라는 끈은 여전히 이어져 있었어요. 미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희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결국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된 값진 경험이었던 것 같았어요. 오늘도 사연 담은 썰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